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뤄볼 주제는 바로 유럽의 단일 통화, 유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수십 개의 나라가 자기들만의 역사랑 전통이 담긴 돈을 그냥 버리고 유로라는 딱 하나의 돈을 쓰기로 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도 또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결정이잖아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니까요. 이게 얼핏 생각하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결정이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화폐라는 게 그냥 뭐 물건 사는 종이 조각이 아니잖아요. 그 나라의 자존심, 정체성 뭐 이런 거고 또 경제 정책을 펼치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인데 이걸 포기한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길을 갔을까요? 자, 그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1970년대, 정말이지 정신없었던 유럽의 외환시장으로 말이죠. 이때 브레튼 우즈 체제가 무너지면서 유럽 국가들 환율이 막 하루아침에 널뛰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100만 원에 수출했던 물건값이 오늘 환율이 뚝 떨어져서 80만 원이 됐다가 내일은 또 확 올라서 120만 원이 돼요. 아니 이러면 도대체 사업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바로 이런 극심한 불안정성이 당시 유럽 경제를 아주 그냥 뿌리채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 딱 두 가지 큰 그림을 그리게 된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저 막강한 미국 달러에 맞설 만한 힘 있는 통화를 만들자. 그래서 세계 경제 무대에서 우리 목소리를 좀 내자. 이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유럽 대륙 전체를 국경 없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만들어서 진짜 한 나라처럼 굴러가게 해보자. 바로 이 두 가지 아심찬 목표가 있었던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계획을 하루아침에 짠 하고 실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예행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유럽 통화제도, 우리가 줄여서 EMS라고 부르는 시스템이었어요. 이 EMS라는 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각자 돈 가치가 너무 심하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도록 서로 손 꽉 잡고 같이 가자 하는 일종의 약속, 그러니까 환율 안정 협약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이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했냐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였냐면 바로 모범생 따라하기였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믿음직했던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네, 바로 독일이었죠. 특히 독일의 중앙은행, 이 분데스방크는 물가 잡는 걸로 아주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에라 모르겠다. 우리 그냥 독일 하는 대로 따라하자 하고 자기들 통화 정책을 독일에 딱 붙여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독일의 신뢰도에 묻어간 거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그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기 위쪽에서 막 정신없이 춤추던 선들이 아일랜드,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나라들의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전부 다 저기 아래쪽에 평온하게 깔려있는 독일선을 향해서 착 하고 달라붙는 게 보이시죠? 진짜 무슨 강력한 자석에 쇠붙이가 끌려가듯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독일의 안정성을 다른 나라들이 성공적으로 수입한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예행 연습, 즉 EMS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나니까 유럽이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이거 해보니까 되네 하면서 드디어 진짜 본 게임, 바로 유로 창설을 위한 공식적인 약속을 할 준비를 마칩니다. 그 역사적인 약속이 바로 마스트리히트 조약입니다. 이 조약에서 단일 통화로 가는 구체적인 로드맵, 그러니까 시간표가 딱 나온 거죠. 1991년에 조약 맺고 99년에는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화폐로 먼저 유로를 시작하고 그리고 마침내 2002년에 우리가 아는 그 지폐와 동전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유로클럽은 아무나 그냥 저도 껴주세요 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아주 깐깐한 가입 조건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입장권 같은 건데 이걸 우리가 수렴 기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클럽에 들어가려면 일종의 경제 건강 검진을 통과해야 했어요. 크게 세 가지를 봤습니다. 첫째, 물가. 너네 나라 물가 안정적으로 관리할 자신 있냐? 이걸 본 거고요. 둘째, 재정. 정부가 버는 것보다 너무 많이 쓰면서 흥청망청하고 있진 않냐? 이것도 봤고요. 마지막으로 셋째, 나라 빚. 혹시 나라 빚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은 아니냐?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서 자격이 되는 나라만 받아준 겁니다.
자, 이렇게 유로라는 시스템은 유럽을 아주 단단하게 하나로 묶는 정말 거대한 프로젝트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이렇게 묶인 끈을 스스로 끊고 나 그냥 나갈래 하는 나라가 나타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여기서 브렉시트 이야기가 나옵니다. 2016년이었죠. 영국이 국민투표로 유럽연합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이건 정말이지 정치적인 대지진 같은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파는 뭐랄까 투표 결과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자, 이 차트 좀 보세요. 이게 영국 파운드와 가치인데요. 거의 수직으로 뚝 떨어지는 절벽 같은 부분 보이시죠? 저게 바로 브렉시트 결과가 발표된 그 순간입니다. 금융시장이 탈퇴라는 결정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얼마나 불안해했는지를 그냥 한눈에 보여주는 거죠. 통합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게 얼마나 즉각적이고 또 비싼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물론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영국은 유로 안 썼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브렉시트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교훈을 우리에게 줬어요. 수십 년 동안 정말 실타래처럼 촘촘하게 얽혀있던 경제 공동체를 떠나는 게 이게 그냥 문 열고 나가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걸,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고통스러운지를 전 세계에 아주 똑똑히 보여준 사건이었던 거죠. 자, 오늘 유로의 탄생 배경부터 브렉시트가 던진 충격까지 꽤 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럼 오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들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볼까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유로는 극심했던 환율 불안을 잡고 유럽을 진짜 하나로 묶기 위해 탄생했다. 둘째, 그 과정에서 독일이라는 모범생을 기준으로 삼았던 EMS가 아주 성공적인 훈련장 역할을 했다. 셋째, 유로클럽에 가입하려면 마스트리트 조약이라는 아주 깐깐한 경제 규칙을 통과해야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렉시트 사례에서 보듯 한 번 들어간 통합시장을 나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 이 네 가지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연 이 유로라는 거대한 실험은 유럽을 정말로 더 가깝고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들을 만들어낸 걸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유럽의 역사가 그 답을 써내려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